7회 재무회계 문제입니다. 1번.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을 물었죠.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관리회계는 경영자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재무회계 보고 대상은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회계는 내부 이해관계자. 그죠? 보고 양식은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하지만 관리회계는 특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2번.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신뢰성 있는 정보란 정보에 중요한 오류나 편의가 없고 중립성이란 얘기예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거나 나타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대상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충실한 표현 맞습니다. 분기나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시하는 것은 재무제표 질적 특성 중에서 신뢰성이 아니라 목적 적합성 중에서 적시성을 위한 것이죠. 2번이 틀렸습니다. 목적 적합한 정보란 이용자가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을 평가하거나 과거의 평가를 확인 또는 수정하도록 도와주어 이걸 우리가 피드백 가치라고 합니다.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현행 원가는 역사적 원가보다 목적 적합성이 높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신뢰성 있는 정보고요. 현행 원가는 목적 적합한 정보예요. 이번에 틀린 것은 2번,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무회계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회계 기간 후에 관련된 경제적 기획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우발자산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겠죠. 1번이 틀렸습니다.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준 게 자본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성되는 게 재무제표입니다. 4번. 재무제표 작성 기준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기하지 않습니다. 총액주의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해줘야 돼요. 재무상태표에 포함될 항목은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기업의 재량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2번이 틀렸어요.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해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5번. 보고기간 후 사건에 대한 회계처리 예의다. 자, 보고기간 말이 12월 31일이고요.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발행 승인한 날은 3월 10일이라고 가정한다. 공정가치로 평가한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의 시장가치가 하락했을 때는 재무제표 인식을 해주시면 안 되겠죠.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답은 1번이에요. 순실현 가능 가치 미만의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판매를 해서 임인식한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 금액을 수정하는 것. 그 다음에 소송의 결과가 1월에 확정됐을 때 역시 마찬가지 소송의 결과를 재무제표에 추가로 인식한다든지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1월 10일에 확정이 됐을 때 기계장치의 금액을 수정하는 것은 모두 수정을 요하는 사건입니다. 5번에 틀린 것은 1번이죠. 6번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수익에서 매출원가 빼주시고 매출총익 계산을 하신 다음에 기타 수익, 물류원가, 관리비, 총비용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기능별 손익계산서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익 마이너스 판매관리비 이런 것은 성격별입니다. 성격별. 매도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항목 맞죠?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할 때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중 하나의 양식을 선택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상기 포괄손익계산서는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 방법 중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 내용을 표시를 해줍니다. 자,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를 사용하는 회사는 당기 순이익까지만 표시를 합니다. 당기 순이익까지만 표시를 하고요.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것은 당기 순이익 밑에 플러스 마이너스 매도가능 증권평가이익처럼 기타 포괄손익을 가감을 해서 총 포괄이익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총 포괄이익을 계산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7번. 기계장치 취득원가를 물었습니다. 자,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을 봤더니 취득금액이 7억 5천만 원이죠.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기계장치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700만 원. 당연히 취득 원가에 표시가 됩니다. 당연히 취득 원가에 표시가 되는 거죠. 광고 판촉 활동비는 광고 선전비고요. 직업 훈련 교육비는 기계장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7억 5,700만 원이 기계장치 취득 원가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어요. 8번.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 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죠. 재고자산은 취득 원가와 순실현 가치 중 높은 금액, 낮은 금액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1번이 틀렸습니다. 매입 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 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을 해주셔야 되고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등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합니다.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매입 가격의 매입 운임, 하용료 및 취득 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을 해줘야 되고요. 1번이 틀렸죠.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저가법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자, 다음 재고자산은 선의선실법과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기말재고자산 가액을 물었습니다. 선의선실법을 한번 볼까요? 전기열이 1000개가 있었어요. 전기 2월이 1000개가 있었습니다. 단가는 1000원. 금액은 100만 원이 있었죠.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구입이 2000개예요. 구입이 2000개 구입을 했어요. 2000개 2000원. 400만 원 구입을 했습니다. 400만 원 구입을 했고요. 판매가 2500개가 판매가 됐어요. 선의선실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것보다 판매가 되겠죠. 2500개가 판매돼야 되니까 이거 다 판매됐고요. 여기에서 1500개가 판매됐으니까 500개가 자 2000원짜리가 재고로 남습니다. 100만 원이 남아요. 100만 원이 재고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구입을 몇 개 구입했느냐면 2000개를 구입했어요. 2000개 2500원 2000개 2500원 500만 원어치 사갖고 왔어요. 다시 판매를 2500개 했습니다. 2500개를 판매했으니까는 모두 판매가 된 거네요. 선의선출법으로 하든 뭐로 하든 모두 판매가 됐으니까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 610만 원이 기말재고가 되는 거죠. 선의선출법일 때 610만 원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총평균법은 평균을 딱 한 번만 내주는 거죠. 평균을 딱 한 번만 내주는 거예요. 기초가 있고 구입이 있고 그 다음에도 또 구입이 또 들어가죠. 구입이 2000개 2500원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금액은 500만 원. 그 다음에 다시 또 구입이 2000개 3050원 금액은 610만 원이죠. 평균을 딱 한 번만 내는 겁니다. 는 하면 토탈 7000개가 돼요. 7000개고요. 금액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더해주시고요. 1000만 원, 1610만 원입니다. 1610만 원. 그러면 1610만 원 나누기 7000개를 해주시면은 평균 단가가 2300원이 나옵니다. 2300원 곱하기 기말재고 수량이 7000개에서 팔린 게 토탈 5000개가 팔렸으니까 2000개가 남았죠. 2000개를 해주시면은 460만 원이 남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10번.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야 된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요.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산의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해야 된다. 이건 무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이 아니라 무형자산 관련된 겁니다. 1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본사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사와 도급 계약한 건물을 1월 1일에 착공을 들어갔습니다.
자,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이자가 발생을 하였다. 아래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자산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라고 물었죠. 건설사에 지급한 총 공사비는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당해년도에 지출한 이자 비용이 200만 원입니다. 전액 자본화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건물 금액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탈 건물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때문에 당해년도에 이자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없어요. 당해년도의 이자 비용은 전액 자본화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자산 처리가 되는 거죠. 이자 비용은 0원이고요. 감가상각비는 1,200만 원 나누기 내용연수 10년을 해서 120만 원. 2번이 답이 됩니다. 이자 비용으로 분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화한다라고 그랬으니까는 건물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건물 취득원가는 1,200 나누기 10년에서 감가상각비가 120만 원이었던 겁니다. 자, 12번 7월 1일에 취득해서 현재 사용 중인 기계장치들에 대한 내용이다.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실이 추정됐을 때 손상 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장부금액이 나와 있고요.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 회수가능액이에요. 그래서 기계장치 A는 3억 2,600만 원에서 큰 금액이 2억 6,500만 원으로 떨어졌죠. 2억 6,500 떨어졌으니까 6,100만 원의 손상 차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기계장치 B는 장부금액이 4,600만 원이고요.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 5천만 원이니까 4,600만 원짜리가 5천만 원이 됐으니까 손상차손은 안 나옵니다. 손상차손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만 손상차손이 나오는 거죠. B는 손상차손이었고요. A만 6,100만 원, 3번이 답이에요.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 회수가능액이다. 13번 전환사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금액과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우리가 유효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환권 대가는 자본잉여금이에요. 부채가 아니라. 2번이 틀렸습니다. 발행금액에는 전환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요. 상환할증금이 뭐라고 그랬죠?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았을 때 보상해주는 돈이 상환할증금입니다. 때문에 액면이자율보다 보장수익률이 높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14번 자, 신제품 개발활동과 관련해서 300만 원의 개발비를 예상을 했습니다. 개발비는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나와 있죠. 10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을 하는 겁니다.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을 해주는 거예요. 10월 1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와 관련해서 상각비를 물었습니다. 내용연수는 5년 정액법이라고 나와 있죠. 나누기 5년 이렇게 해주시면은 1년에 60만 원씩 상각을 하는 건데 10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으니까는 곱하기 12분의 6 이렇게 해주시면은 무형자산 상각비는 15만 원이 상각비가 되는 겁니다. 무형자산 상각비는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300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주시면은 장부가액은 285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죠. 취득 시점이 아니라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해라.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임대 수익 및 시세 차익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했어요. 그럼 유형자산이 아니라 투자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투자부동산. 유형자산이 아니라 투자부동산이 되는 거고요. 유형자산 평가 방법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평가 방법은 볼 필요가 없고요. 투자부동산 평가 방법을 보시면 돼요. 미생은 투자부동산 평가 방법이 원가 모형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용사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용사는 공정가치 모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정가치 모형. 임대수익 및 시세 차익 목적이니까 유형자산이 아니라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이니까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으로 다 해놓고, 자, 원가 모형일 때는 감가상각을 해줘야 돼요.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고요. 공정가치 모형일 때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재평가를 합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재평가를 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습니다. 40억 나누기 감가상각을 하는 거니까 40억 나누기
20년을 내주시면 40억 나누기 20년을 내주시면 얼마 나오죠? 2는 4니까 2억의 감가상각비가 나오고요.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재평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40억짜리가 얼마가 됐습니까? 36억이 됐으니까 4억만큼 손실이 발생을 했죠. 얘는 4억이 손실인데 얘는 감가상각비가 2억이니까 결론적으로 1번에 보시면은 자, 미생이 용산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많이 계산되겠죠. 비용이 더 적으니까 용산의 비용은 4억인데 미생의 비용은 2억이니까는 당기순이익이 더 많이 계산됩니다. 답은 1번이죠. 증권거래소에 거래된 주식에서 미상의 주식 1000주 150만 원을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란 얘기예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을 40%를 75만 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취득 원가와 비교를 해줘라. 취득 원가. 그러면 40%면 150만 원에 40%면 60만 원짜리고요. 60만 원짜리를 75만 원에 팔았으니까 15만 원 이익이죠. 답은 1번입니다. 17번. 금융자산 제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금융자산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했을 때는 당연히 금융자산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권리입니다. 권리 오타가 나왔어요.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는 양도하였지만 양도자가 매도 후에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재매입하기로 했을 때는 금융자산을 제거, 즉 매각거래가 아니라 이거는 차입거래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차입거래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에요. 제거하시면 안 돼요.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했을 때는 금융자산을 제거를 합니다. 즉 매각거래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을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당연히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역시 매각거래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1, 3, 4번은 매각거래, 2번은 차입거래입니다. 18번. 사채를 발행했을 때 현금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 발행가액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액면가액이 2천만 원 나와 있어요. 2천만 원 곱하기 현가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이 6%입니다.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이 6%고요. 만기는 3년. 그죠? 0.8396이 나와 있어요. 0.8396. 액면이자율이 5%예요. 2천만 원에 5%면 100만 원이 되는 거죠. 100만 원 곱하기 2.6730 해주시면 돼요. 그럼 267만 3천 원이 나옵니다. 267만 3천 원 나오고요. 2천만 원 곱하기 0.8396을 해주시면은 1679만 2천 원, 1679만 2천 원이 나옵니다. 1679만 2천 원 플러스 2673을 해주시면은 1946만 5천 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발행가액을 구해주시면 현금으로 조달이 가능한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19번.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충당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충당부채를 말합니다. 충당부채의 대표적 유형에는 판매보증 충당부채, 반품 충당부채, 또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있겠죠.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의무에는 명시적인 법규 또는 계약의 의무는 아니지만 과거 실무 관행에 의해서 기업이 이행해온 의무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충당부채를 반드시 재무상태표의 금액으로 인식할 의무는 없으며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충당부채는 반드시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0번. 포괄손익계산서 상의 총포괄이익은 50만 원이다. 총포괄이익의 의미가 기타 포괄손익을 뜻하는 거라고 그랬죠. 기타 포괄손익을 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자산부채 총계는 각각 3,850만 원, 1,35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1월 1일에 기초죠. 기초자산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3,850만 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부채는 1,350만 원이 나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기초자본이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주면 기초자본이 2,5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초자본이 2,500만 원, 그리고 총포괄이익은 5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손익계산서 상에 자본의 총계로 보고할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본의 총계로 보고할 금액은 얼마인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인 주식배당으로 보통주 100주를 얼마에 발행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액면금액 5,000원, 주당 공정가치는 6,000원에 발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6,000원에 발행하였다. 그러면은 분개를 하면 차변에 현금, 배당금을 주는 거잖아요. 배당금을 주는 거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되는 거죠. 배당금 주는 거니까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대변에는 주식을 발행을 해서 줬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자본금.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이니까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주식 배당은 이렇게 미교부 주식 배당금 50만 원, 대변에 자본금 50만 원. 보통주 200주를 다시 6,500원에 발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얘는 배당금 줬었던 거고요. 다시 보통주를 발행을 했으니까 얘는 배당금이 아니죠.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오겠습니까? 130만 원 들어와요. 130만 원. 차변에 200주 곱하기 6,500원에서 130만 원. 대변에는 자본금은 역시 마찬가지 항상 액면 금액이니까 1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주식 발행 초과금 30만 원이 되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 나머지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30만 원이 됩니다. 자기 주식 취득 원가 7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재발행하였다. 자기 주식을 처분했다는 표현입니다. 자기 주식을 재발행했다라는 표현은 처분했다. 7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처분을 했으니까 차분의 현금이 80만 원 들어오겠죠. 그러면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얼마가 가면 되느냐면 10만 원이 갑니다.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 가요. 물음이 뭐를 물었냐면 자본 총계로 보고할 금액을 물었습니다. 자본 총계는 기초자본 2,500만 원에서 자 2,500만 원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 원에서 플러스 자본금이 50만 원 증가했죠. 50만 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자본금이 13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과 함께 130만 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7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10만 원이 증가했으니까 토탈 80만 원만큼 증가를 했죠. 토탈 80만 원만큼 증가를 했으니까 잘못 계산했습니다. 2,500만 원에서 플러스 자본금은 50만 원. 플러스 자본금은 50만 원. 플러스 여기서 130만 원. 플러스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그러면은 2,760만 원이 자본 총계가 되는 거죠. 2,760만 원.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76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지금처럼 포괄이익을 배제를 시켜놓고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식 배당을 했을 때는 액면가만 분개를 해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 여기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 기초자본 플러스 유상증자 플러스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현금 배당. 참고로 주식 배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문제 풀었었던 걸로 하면 주식 배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한 게 지금 자본금이 130만 원 늘어났죠. 유상증자 130만 원 늘어났고요. 당기순이익은 안 나타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현금 배당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기주식 처분한 게 80만 원어치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주식 처분한 게 80만 원. 자기주식 처분한 게 80만 원입니다. 자기주식 처분해서 들어온 게 80만 원. 2,500만 원에서 130만 원 더해주시고요. 80만 원 더해주시고, 앞에서 있었던 포괄이익이 있었잖아요. 총 포괄이익이 기타 포괄손익을 뜻하는 거니까 50만 원 이렇게 들어가도 기말 자본이 역시 마찬가지. 기말 자본은 2,710만 원, 2,760만 원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21번. 자, 다음은 자본 거래가 각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금은 증가하겠죠.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경험은 감소합니다. 하지만 총 자본에는 변동이 없어요. 총 자본은 반드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야지만 변동이 있습니다. 주식 병합은 뭐죠? 합치는 거죠. 만원짜리 10장을 10만원짜리 한 장으로 하는 걸 우리가 주식 병합. 만원짜리 10장을 5만원짜리 2장.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자본금도 변동이 없어요. 이익경험, 총자본 다 변동이 없습니다. 주식 분할하고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주식 분할 다 불변 맞죠? 현금 배당하면 자본금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잉여금 감소가 되고요. 총 자본 돈이 나갔으니까 감소가 됩니다. 22번. 수익과 원가 인식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는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 수익과 계약 원가는 공사 수익과 공사 원가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보고 기간 말 현재 계약 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죠. 우리 진행률 갖고 계산을 했습니다. 하도급 계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건물 짓는 것을 도급을 받았습니다. 내가 위탁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걸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걸 하도급 계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공사 오다를 따와서 그 오다를 내가 직접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밑에 다른 하청업체 주는 걸 하도급 계약이란 말 쓰는데 수행될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은 진행률 산정을 위한 누적 발생원가에서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포함시켜야 되가 아니라 제외시켜야 된다. 이번에 틀렸어요. 계약 원가가, 즉 공사 원가가 총 계약 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오타 나왔습니다. 즉시가 아니라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즉시입니다. 자, 건설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수익은 계약 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성이 높은 금액만 인식하며 계약 원가는 모두 당해 기간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어요.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커피를 판매 시 판매 단가 만원당 100점의 포인트를 제공하는 고객 충성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구매 고객은 포인트를 사용하여 커피를 추가로 더 구입할 수 있고요. 자, 내용을 봤더니 단기에 커피 판매액이 3천만 원입니다. 부여된 포인트가 몇 점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20만 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여된 포인트는 20만 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차변의 분계가 현금이 3천만 원, 대변에 매출이 얼마가 되느냐면 매출이 포인트 20만 점이 있으니까 20만 점 빼서 2,980만 원만 매출로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20만 원은 이연 매출, 요번 매출이 아니라 다음 연도 매출로 넘겨버리겠다. 포인트를 사용할 당시 포인트를 사용을 했을 때로 넘기는 걸 우리가 이연 매출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분개했습니다. 당해 연도에 실제 회수한 포인트가 몇 점이라고 나와 있냐면 14만 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14만 점. 그러면은 같은 연도니까 차변의 이연 매출 14만 점만큼을 없애주시고요. 대변에 다시 매출로다가 14만 점을 처리를 합니다. 아직 6만 점이 남아 있어요. 6만 점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도에 회수된 게 6만 점이 회수됐으니까 차변의 이연 매출이 얼마가 되느냐면 6만 점이 되고요. 대변의 매출이 6만 점이에요. 그러면은 전년도 포인트 20만 점에서 14만 점, 6만 점 다 포인트 차감했습니다. 자, 다시 매출이 얼마 발생을 했느냐면 4천만 원 발생을 했죠. 다음 연도에 현금 4천만 원, 대변에는 매출이 자, 포인트 부여된 거 30만 원 빼서 3,970만 원입니다. 이연 매출이 얼마가 되느냐면 30만 원이 되겠죠. 30만 원. 이번 연도에 그 30만 원 중에서 21만 원만큼이 회수됐습니다. 차변에 이연 매출이 21만 원이 되고요. 대변에는 매출이 얼마가 되냐면 21만 원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6만 원하고 3,970만 원, 21만 원을 다 더해 주시면은 3,997만 원,
3,997만 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최종 인식할 매출은 3,997만 원이죠. 3번이 맞는 거예요.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월 1일에 상품을 할부로 판매하였다. 원가는 2천만 원이며 매년 말 1,000만 원씩 3년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000만 원씩 3년간 매년 동일한 금액을 회수하는 거니까 곱하기 연금연가 2.40183을 해주시면 2,400, 18,300원이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분계는 차변의 장기 외상 매출금 이런 문제 앞에서도 풀어봤었어요. 그렇죠? 3천만 원이 되고요. 3천만 원. 태분에는 매출이 얼마가 되느냐면 2,400, 18,300원이고요. 나머지가 뭐가 되느냐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되는 겁니다. 598만 1,700원입니다.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죠. 지금 현재 매출이 얼마? 2,400, 18,300원 처리가 됐고 원가가 2천만 원이니까는 매출 총이익은 401만 8,300원입니다. 이자 수익은 현재 가치 곱하기 시장 이자율 12%를 해주시면 돼요. 현재 가치 곱하기 시장 이자율 12% 18,300원 곱하기 12%를 내주시면은 288만 2천 반원이면서 200원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죠. 2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수익, 즉 매출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중요한 설치가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당해년도에 중요한 설치가 아직 완료가 안 됐으니까 매출로 처리하면 안 되죠. 거래처에 제품을 이송을 했는데 구입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매출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상품을 판매한 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대로 매출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답은 두 건만 더해주시면 되겠죠. 11월 9일 날과 12월 1일 날 거 두 건만 더해서 550만 원이 답이 됩니다. 공사이익 문제입니다. 공사수익 마이너스 공사원가는 공사이익이에요. 공사이익. 자, 1차년도, 2차년도, 그 다음에 3차년도까지 갑니다. 당연히 발생 공사원가는 1차년도에는 3천만 원이 발생을 했고요. 2차년도에는 6천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6천만 원. 3차년도에는 9천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9천만 원. 진행률을 계산해 볼까요? 당해 발생된 원가 3천만 원 나누기 총 예정 원가 1억 5천만 원 나와 있어요. 1억 5천만 원. 진행률은 20%가 나오죠. 그러면 토탈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1천만 원이에요. 토탈 계약 금액이 2억 1천만 원 곱하기 20% 하면 4,200만 원이 공사 수익이 돼서 공사이익은 1,200만 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년도에는 누적 원가 나누기예요. 누적 원가니까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 누적 원가 나누기입니다. 9천만 원 나누기 1억 8천만 원. 총 예정 원가는 1억 8천만 원. 그리고 진행률이 50%가 나오는데 누적된 거니까 앞에서 인식된 진행률 20%를 빼줘야 되죠. 30%가 나옵니다. 30% 곱해주시면 3일은 6, 그쵸? 3일은 3, 6,300. 그래서 300만 원의 공사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답은 2번이죠. 처음에는 단기 발생 원가, 두 번째는 누적 원가 갖고 계산을 해준다. 27번.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퇴직급여 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포함한다. 맞죠? 단기근무 원가는 이번 연도에 1년 동안 근무함으로 해서 퇴직금이 증가하는 걸 우리가 단기근무 원가라는 말을 습니다. 단기에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서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 증가액을 말한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증가액을 말한다. 맞아요. 확정급여 제도에서는 사회적립자산을 출연하는데 이걸 우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 기여금을 불입함으로써 퇴직급여와 관련된 모든 의무가 종결되는 걸 확정기여형이라고 하죠. 4번이 틀렸네요. 28번.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물었어요. 여러분 차감할 일시적 차이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 나오겠죠.
200만 원 곱하기 세율 20만 원 해주면 40만 원. 답은 1번이죠.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9번. 동발견 사항에 대해서 수정할 경우에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은 얼마인가 물었어요. 수정 후에. 자, 2억 원에서 수정 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2억 원인데 담당 공인의 계사가 발견한 사항을 봤더니 설치 조건부 판매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4,500만 원의 매출 총이익을 인식했는데 아직까지 중요한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빼줘야 되겠죠. 1억 5,5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1억 5,500만 원. 답은 2번입니다. 30번 지분법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피투자자의 기타 포괄손익 변동액 중 지분율만큼 투자자의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맞죠? 자, 피투자자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을 때 투자수익, 여기서 투자수익이 배당금 수익인데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지분법에서는 투자수익, 즉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투자주식을 감소시키죠. 2번이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배당금 수취 시 투자수익, 여기서 말하는 투자수익은 배당금 수익을 뜻하는 거예요.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투자주식을 감소시키는 거죠. 영업권 상각은 허용되지 않고요. 당기순이익 중 투자자 지분율만큼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하는 거 맞아요. 이걸 우리가 지분법이라는 말 씁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었고요. 31번. 잘못된 부분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동기계장치는 1월 1일 취득한 자산으로 내용연수 5년 취득원가 100만 원, 상각률은 40%로 정률법 상각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월 1일에 그쵸? 정률법 공식은 10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무게 곱하기 정률은 4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나왔을 거예요.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기업이 채택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어도 매년 말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맞는 문장. 회계연도 말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방법을 검토한 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소비 형태의 유의적인 변경이 있었고 중대한 변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디귿을 봤더니 동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검토일 시점에 잔존가치는 취득 시점과 마찬가지로 0원입니다. 내용연수 변동도 없습니다. 디귿을 봤더니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동감가상각 방법을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틀렸어요.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디귿 틀렸고요. 추정의 변경이 회계 정책의 변경은 회계 변경 누적 효과를 이익연금에 가감해서 전기 재무제표를 변경해야 되고 회계 추정의 변경은 회계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를 발생한 이후에 당기 순이익을 반영합니다. 얘는 맞는 문장이에요.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디귿은 틀렸고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감가상각비는 22만 원이다. 자, 일단은 100만 원에서 40만 원 감가상각이 됐으니까 60만 원 남아요. 60만 원 나누기 내용연수는 5년이었었는데 1년 지나갔으니까 4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계산이 되느냐면 15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답은 디귿과 미음이 틀렸어요. 100만 원에서 40만 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6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나누기 잔존 내용연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32번 리스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이다. 올바른 것을 물었어요.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리스 이용자가 여러분 리스 이용자는 운용리스는 임차료로 분계를 하고 마는 거죠. 자산부채를 재무상태표에 계산하는 것은 금융리스입니다.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 자산에 대한 위험을 리스 이용자가 아니라 리스 제공자가 부담을 하는 거죠. 자산의 소유권이 리스 제공자한테 있으니까.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 이용자가 리스 자산부채를 재무상태표에 계산한다. 3번이 맞습니다. 금융리스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죠. 리스 이용자가 감가상각을 하는 거고요. 올바른 것은 3번이었어요. 33번 주당 순이익은 얼마니?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당기순이익에서 이 공식이 보통주 당기순이익 나누기 유통보통 주식수라고 그랬어요. 유통보통 주식수를 해주시면 뭐가 계산이 되느냐면 주당 순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보통주 단기 순이익은 2억 원에서 2천만 원 빼서 1억 8천만 원이 되겠죠. 1억 8천만 원 나누기 유통보통 주식수는 자 1월 1일부터 유통되고 있었던 게 5만 주가 있었어요. 5만 주 곱하기 12분의 12 하면 5만 주가 나옵니다. 5만 주. 자 4월 1일에 유상증자 30% 15,000주를 냈죠. 15,000주 곱하기 12분의 9를 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15,000주 곱하기 9 나누기 12를 해주시면은 11,250주가 나옵니다. 자기 주식을 구입한 게 10월 1일에 5,000주는 빼줘야 되겠죠. 5,000주 곱하기 12분의 3을 내주시면 돼요. 5,000주 곱하기 12분의 3을 내주시면 1,250주를 빼주시면 됩니다. 1,250주를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5만 1,000주가 나오죠. 5만 1,000주가 나옵니다. 그럼 주당 순이익은 1억 8천만 원 나누기 5만 1,000주를 내주면은 3,529원. 잠시만요. 5만 주에서 이게 5만 1,000주가 아니죠. 5만 1,000주가 아니라 몇 주입니까? 그죠? 6만 주죠. 6만 주. 5만 그죠? 제가 잘못 계산했어요. 6만 주에 6만 주. 네. 6만 주 했었어요. 6만 주. 제가 숫자를 잘못 봤어요. 5만 주에서 11,250주를 더해주시고 1,250주를 빼주시면 6만 주가 되는 거죠. 6, 38, 3,000원이 계산이 됩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34번. 40%를 700만 원에 취득했으니까 지분법 문제예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물음을 바로 보세요. 네. 관계기업 투자 주식과 관련해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지분법 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분개할 필요도 없고요. 물음이 지분법 이익을 물었으니까 당기 순이익 500만 원 곱하기 지분율 40%. 500만 원 곱하기 40% 하면 200만 원 나옵니다. 답은 4번이죠. 영업권 상각도 안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영업권 상각도 안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4번에 200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투자 주식의 금액을 물었어요. 여러분들 투자 주식의 금액을 물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700만 원에 취득했으니까 700만 원 플러스 당기 순이익 200만 원만큼 증가되니까 200만 원 마이너스 배당금 100만 원에 40%면 40만 원 빼주시면 되는 거죠. 40만 원 빼주시면 860만 원이 나옵니다. 860만 원. 만약에 투자 주식의 금액을 물었으면 860만 원인데 이익을 물었으니까 그냥 순이익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35번 9월 재고자산을 9월 1일에 여러분 9월 1일에 재고자산을 자 500 매입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9월 1일의 환율은 1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5만 원이 됩니다. 5만 원. 자 12월 31일 현재 순실현 가치는 400 위안화예요. 곱하기 환율이 120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48,000원이 되는 거고요. 48,000원. 그러면 평가 순실은 2,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답은 1번. 자, 36번 외환 차손익을 물었습니다. 기계장치를 2,500달러에 구입하였다 라고 나와 있어요. 3월 30날에 1,000원이었었는데 12월 31일의 환율은 1,200원이고요. 이때는 외화 환산 손실을 인식했었겠죠. 외화 환산 손실. 자, 지금 물음은 외환 차익을 물었어요. 1,200원짜리를 1,100원에 결제를 해줬으니까 100원만큼 이득이죠. 100원 곱하기 2,500달러에서 25만 원 이익입니다. 외환 차익이 25만 원.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번. 12월 31일 날 걸 물었으면 외화 환산 손실. 근데 지금은 4월 1일 날 걸 물었으니까 외환 차익이 됩니다. 37번. 파생 상품과 관련한 위험회피 회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어요.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 목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파생 상품의 평가 손익은 자본 조정이 아니죠. 당기 손익에 반영을 합니다. 당기 손익. 몇 번이 맞았을까요? 4번에 보시면은 현금흐름 위험회피를 적용하는 경우에 위험회피 수단에 대한 손익 중에서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고요. 비효과적인 부분이 당기 손익으로 처리해 줍니다. 항상 그 문장이 답이 나오죠. 4번이 맞는 문장이에요. 4번. 38번 차량 운용리스 계약입니다. 금융리스가 아니라 운용리스. 운용리스일 때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리스료예요. 리스료 100만원 곱하기 12달. 그럼 1200만원 나옵니다. 임차료로 분기하는 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금융리스는 감가상각비를 묻는 문제고요.
다시 한번 표현하면 감가상각비는 금융리스에 썼으면 감가상각비를 묻는 문제고 운용리스는 임차료, 리스료를 묻는 문제입니다.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이. 그래서 리스료 다른 거 볼 필요 없죠.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래서 1200만 원이 답이 됩니다. 39번 문제를 볼게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현금으로는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에 이해를 하는데 목적적 합한 정보인 경우에 주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다음 중 현금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가 아닌 것은 차변의 1번은 현물 출자로 인한 유형자산의 취득, 차변의 건물, 대변의 자본금, 현금 유입 유출 없죠. 주식 배당은 차변의 미거부 주식 배당금, 대변의 자본금 얘도 없습니다. 전환사채를 전환하면 차변의 전환사채, 대변의 자본금 얘도 없죠. 근데 유상증자는 돈이 들어오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4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현금 흐름 필부이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나와 있어요.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 나와 있고요.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투자활동으로 건물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 300억 원. 네, 건물을 300억 원 사각봤어요. 1월 1일에 건물을 구입해서 문장을 봤더니 1월 1일에 건물을 구입해서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잔존가치는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얼마겠습니까? 30억 원이 들어가면 되겠죠. 30. 즉 300억 나누기 10년 하면 30억이 나오잖아요. B에 30을 집어넣어 보세요. B에 30. 그 당기순이익이 100에서 감가상각비 B는 가산 항목이니까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얼마가 되는 거죠? 130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C는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C는 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300억 원이 나갔는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130억 원이 들어왔으니까는 결국은 C는 100 얼마만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변동은 그죠? C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70억 원 감소하는 거죠.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기초에 현금이 250억 있었으니까는 80억이 기말에 현금이 되는 거예요. 즉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130억 원이에요. 근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300억이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없고요. 그러면 현금이 증가된 게 아니라 감소가 됐어요. 130억 들어오고 300억이 나갔으니까는 170억 감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기초의 현금이 얼마 있어요? 250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말의 현금은 얼마가 됐느냐면 플러스가 더 크죠? 80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40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회 재무회계 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